네, 무엇보다 먼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물류 이모빌리티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 포럼을 이 온라인 포럼을 개최해 주신 이장규 대표이사님께, 웨스트로 신문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 물류는 사물의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을 총괄하는 얘기인데, 또 모빌리티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류, 크게 보면 영어로 로지스틱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과 사물의 어떤 이동성에 대한 관련된 이 모빌리티 문제는 정말 모든 이 스마트 시티라든가 요즘 크게 봐서 이제 새로운 스마트 경제 전반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엘리멘트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사태가 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고 있지만, 이미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변화가 이미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규모의 변화가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초변화 시대를 좀 관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이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하는, 또 모빌리티라고 하는 분야는 어떻게 혁신이 될 것 같은가 하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어서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좀 많이 가급적 많이 줄여서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2시 20분 다 돼가는데요. 어쨌든 한 45분, 50분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포스트 코로나와 이로 포함한 이 초변화 시대 기업 혁신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제 1부 말씀을 드리고, 모빌리티 말씀을 2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는 지금 정말 이 변화의 그 범위가 너무나 커서 초초변화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광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환경도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이 물결이 실제적으로 거의 시작한 지가 10년이 다 돼갑니다. 물론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한 건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시작됐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의 이 움직임을 이 세계 리더들이 시작한 것은 사실상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이 2010년 무렵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10년에 다 돼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무렵에 2008년 9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가 또 저성장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은 엄청난 광속으로 바뀌고 있고, 세대, 소위 제너레이션이 사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 Z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전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인 자본주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 철학도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달라지면서 경영 철학도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코로나19 사태까지 오면서 정말 이 모든 사회, 모든 경제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이 시대가 엄청난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전체의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야, 우리 결국은 변화해야 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변화에 대한 것 중에 4차 산업혁명은 워낙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데 가장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 변환,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대변혁 이런 말로 표현이 되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또 핵심은 데이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피지컬 세계, 소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와 이 디지털 기술, 인터넷 기술이 만드는 사이버 세계, 그리고 그 두 피지컬 세계를 이루는 기술, 사이버 세계를 이루는 기술들, 사이버 세계라면 예를 들면 IoT나 빅데이터나 AI,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들이죠. 이거를 물리적 세계와 이 사이버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 기술들이 5G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CPS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 기술 혁신이 결국은 이 세계를 바꾸고 있는데 이 바꾸는 거에 또 핵심은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술 자체가 만드는 이 변화인데 그거는 결국은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 혁신이 만드는 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게 바로 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또 경제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결국 과거에는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동화라고 하는 소위 또 2차 산업혁명의 어떤 컨베이어 방식의 어떤 전기화, 그리고 또 3차 산업혁명의 이 컴퓨터 중심의 어떤 자동화 개념이 결국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모든 이 사물들, 모든 오브젝트가, 모든 이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면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맞춤형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개성을 존중할 수 없고 결국 가장 최대 공약수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개개인의 개성을 다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시장의 판도가 훨씬 더 4차 산업혁명의 이 개인화 또는 이 맞춤화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판도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는 맞춤형 시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개인화 시대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을 포함한 종합적인 맞춤형 제품,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의료, 맞춤형 교육, 맞춤형 관광, 모든 것이 맞춤형 소위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리고 또 개인화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규모의 게임이 아니라 대량 생산은 규모가 중요하죠. 이제는 이러한 그 타겟 고객들의 변화하는 니즈를 잘 맞춰줄 수 있고 개인화시킬 수 있는 속도와 유연성이 모든 경쟁력의 이제 핵심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뉴노멀. 요즘은 포스트 코로나도 뉴노멀이라는 말을 쓰는데 뉴노멀이 맨 먼저 나온 거는 포스트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9년도 이후에 세계가 고성장 시기에서 저성장 시기로 바뀌고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일자리가 중요해지는 실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바뀌어서 모든 정부가 일자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면에 하나의 흐름이 하나의 그 경제 환경의 중요한 변화죠. 그래서 모든 게임은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나라 일자리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하게 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급기야는 이제 무역 전쟁, G2 전쟁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속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위기가 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음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이제 기술 변화인데 기술 변화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AI라든가 또는
AI가 움직이려면 결국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를 만들려면 또 IoT나 같은 스마트 센서들이나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들에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결국은 그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이 되면서 이러한 관련된 기술들이 아주 광속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이번 그 2020년 연초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주요 이 이벤트들이 다 취소가 됐는데 사실상 마지막 중요 이벤트였죠. 라스베가스 전자쇼 CS 2020이 있었는데요. 그때 CS 2020은 의미가 큰 게 그냥 단순히 2020년 한 해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2020년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제시를 했는데 그때 얘기한 한 단어의 키워드가 바로 2020년 향후 10년은 데이터의 시대다 하는 아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시대가 어떻게 열리냐면 사물 인텔리전스로 데이터 시대를 연다. 사물 인텔리전스라는 얘기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가 사물 인터넷이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의 방점이 있죠. 이게 그 사물들의 지능화를 해서 그 지능화를 이 연결로 통해서 고도화시키는 이 사물 인텔리전스라는 컨셉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 과거의 현재 IoT가 결국은 연결이고 그 연결이 5G를 통해서 초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그 IoT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결국 초데이터가 되고 그 초데이터를 아주 강력한 AI가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것을 사물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 시대를 연다. 그래서 이 IoT, 5G, 데이터, AI 이걸 묶은 이제 사물 인텔리전스 그리고 데이터 시대.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시대의 화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키는 이 사물 인텔리전스 역량을 지금 얘기한 AI나 데이터나 5G나 이런 그 역량을 잘 확보해서 데이터 시대를 대비해야 되고 또 이런 그 데이터 기반의 로 인해 가지고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아주 우리한테는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 제조업이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경제 기반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이 그동안에 주로 하드웨어, 물론 소프트웨어도 인베드 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면 앞으로는 제품만이 아니라 서비스도 융합하고 제품을 또 서비스화시키고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하는 굉장히 큰 개념의 신제조업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이제 결국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모아지면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게 데이터 기반화로 되고 결국은 모든 기업의 테크 기업화로 가는 이런 아주 시대적 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변화도 이 소위 우리가 25세부터 한 35세 더 나가면 30대 전반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는 사회의 주역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Z세대 15세에서 25세 정도의 Z세대가 또 역시 이 소비자로 직원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소비자의 변화가 엄청나게 커지고 또 직원의 변화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과거의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데 가장 다른 점이 바로 뭐냐면 디지털 기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Y세대, Z세대는 디지털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난 그런 그 생활하고 하는 그런 이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큰 흐름이 하고 연관이 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으로서는 영업 전략, 인사 전략, 모든 전략을 다 바꿔야 되죠. 죄송한데 물 좀 한 번만 갖다 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자본주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 그 과거에는 이게 시장 중심이냐 또 정부 중심이냐, 시장 중심이냐 정부 중심이냐 이걸 반복했어요. 1.0, 2.0, 3.0, 4.0. 다시 이제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시장에다가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요즘 이제 전 세계 정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혁신 만능이 결국은 위너 테이크스 올, 그 승자 독식 구조 가지고는 소위 국가적인 면을 지속시킬 수 없다 하는 면에서 요즘 이 주주 중심, 뭐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도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를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로 바꿔야 한다. 그 말은 결국은 주주 중심 을 무조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주 중심만이 아니라 결국은 고객이나 직원이나 또는 지역 사회나 뭐 이런 이 주변을 그 경제의 구성 요소, 이해관계자들 전부 다 배려하는 그런 자본주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한 인클루시브 그로스, 포용 성장이란 말이 전 세계 정부, 전 세계 자본주의의 새로운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정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 중심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아까 예를 들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되면 결국은 고객 중심, 사람 중심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개인화, 정보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해관계자가 중요해지면서 기업의 역할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소위 사회에 대한 사회와 기업과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문제도 해결하는, 결과적으로 무슨 뭐 돈 벌지 말고 문제 해결하라는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도 벌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 에너지 환경 문제를 걱정이 없는 사회, 또 스마트한 사회, 이런 사회가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는,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된다면,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겠죠. 뭐 사람이 건강해지는 신약을 개발하면 사회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지만 돈도 굉장히 많이 벌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경영 철학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놓으면서 지금 또 엄청난 또 변화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과거 경제 위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결국은 여기 자꾸 떨어지려고 네. 예, 됐네요. 네.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봉쇄랑을 통해서 시간을 벌다가 결국의 문제 해결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 결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의 예상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시간까지 이런 무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잘 준비해 가면서 또 이런 이 온택트의 시대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방향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쓰나미급 충격이 불가피하죠.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많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 많이 이제 어려운데, 아직도 지금 언제까지냐, 결국은 코로나 사태 종식이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춰놓고 반드시 살아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는 포스트 코로나 기회를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도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정부도 우수한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특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에 많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결국은 핵심은 뭐 온라인 뭐 비대면 이런 것도 있지만 큰 흐름은 아까 얘기대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 시기일수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한 뭐 AI 빅데이터 뭐 이런 소위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사물 인텔리전스 역량을 우리가 모든 기업이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업의 테크 기업화, 뭐 우리나라 제조업도 스마트 제조 혁신 뭐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켜야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굿 뉴스인데 글로벌 지금 공급망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중심으로 모든 글로벌 공급망이 편성돼 있던 상황에서 중국이 잘 되면 결국은 한국 소위 중국 제조 2025가 성공하면 한국의 제조업에는 설당이 없습니다. 솔직히 뭐 그런 것은 우리도 위협을 느꼈지만 미국도 위협을 느끼면서 미국과 미중의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탈중국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 탈세계화라는 말이 여러분께서 어떤 면에서는 탈중국화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탈세계화를 너무 로컬 중심으로 그냥 완전히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말기를 바라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탈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탈중국화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 그래서 이 탈세계화 추세는 한국한테는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있는 이 중국에서 소싱하던 회사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또 우리나라 각 세계 기업들이 정말 자국으로 유턴할 때 우리가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제공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글로벌화를 확대해야 될 시점이죠. 그래서 글로벌화라는 단어가 요즘 뭐 탈글로벌화라는 말을 나오면 탈세계화가 나오면서 대한민국도 탈세계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탈세계화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한국 경제의 속성을 봤을 때는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탈중국화를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전 세계의 탈세계화 추세를 특히 탈중국화 추세를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글로벌화를 확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 오는 기회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비즈니스 모델 계속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조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 신제조업으로 진화 발전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하는 거고 농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농업으로 발전하는 거고 서비스업이 다시 제조업과 융합돼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신서비스업으로 발전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변호 시대의 기업 혁신의 방향은 결국은 크게 봐갖고는 이런 다섯 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5대 혁신이 필요한데 비즈니스 모델 혁신, 기업 시스템, 모든 제조 시스템을 포함한 경영 시스템에 대한 혁신 그리고 이걸 하려면 모든 결국은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위한 민간도 정부도 R&D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사람 혁신이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하는 인적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글로벌화를 확대하는 걸 포함하는 시장 혁신을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요약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제 주관하는 이런 큰 흐름들이 결국 모빌리티도 결국은 모빌리티 산업이라든가 모빌리티의 큰 방향도 이런 큰 흐름이 결국은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또 뭐 항공 산업, 철도 산업, 뭐 조선 산업 이런 것들이 요즘은 경계가 이제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칭 수송 산업이라고 하고 이게 결국은 이걸 주변에 있는 ICT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뭐 컨텐츠라든가 이런 주변 산업과가 완전히 빅뱅하면서 융합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모빌리티 인더스트리입니다. 모빌리티 산업이죠. 그래서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단순한 이동 개념만이 아니라 이
이 이동에 관련된 굉장히 제반 모든 관련 산업들을 망라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이걸 드라이브하는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자동차, 항공, 조선, 뭐 서비스, 뭐 에너지, 뭐 여기다 스페이스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모빌리티는 모든 산업을 다 전부 다 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빌리티 산업은 우리 한국이 강한 분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한국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으로 커갈 거고, 그러면 이제 산업 규모라든가 뭐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국가 경제 기여도도 뭐 이 수출의 기여도 뭐 또 세금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고용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자동차 산업만 하더라도 세수가 뭐 15% 전 세수 15%를 자동차 산업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모빌리티 산업으로 포함하면 뭐 20% 30%를 담당할 수 있게 되겠죠. 대표적인 융합 산업이고 아주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산업이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진출해서 정말 4차 산업혁명을 드라이브하는 핵심 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CS 2020에서도 이 모빌리티에 대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문제를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사물 인텔리전스가 이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전기화, 전기자동차, 전기화, 뭐 이건 뭐 일반 승용차만이 아니라 모든 뭐 상용차,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또는 뭐 심지어는 킥보드 같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전기화가 이제 대세이고, 또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또 큰 흐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결국은 모두가 다 커넥티드 되면 연결되고, 또 멀티모달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 육해공이 전부 다 함께 여러 가지 모달의 모빌리티가 융합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까지 이번에 특히 항공 이 모빌리티가 이번 또 이 CS 2020에 또 화두였는데 현대차와 우버가 협력해서 항공 택시 분야를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거라든가, 또는 뭐 베럴 헬리콥터가 뭐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6회공을 넘나드는 모빌리티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결국은 제품 생산 쪽만이 아니라 결국 서비스 전반까지도 전부 다 확대하는 그런 융합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산업인데, 자동차 산업의 큰 흐름이 그린 이노베이션, 소위 그린화, 소위 그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한 이 문제, 해결 문제, 그리고 스마트 이노베이션, 스마트화, 이 자율화 뭐 이런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이 세 가지가 큰 흐름인데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쪽을 하나 예를 들어서 전체를 짚어보면, 우선 이 자동차 분야에서도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커넥티드, 오토노머스, 그다음에 shared and service, 그리고 electric,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세계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앞에 커넥티드 앤 오토노머스가 이게 스마트 이노베이션이고, shared and service 이게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이고, electrification이 결국 그린 이노베이션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린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뭐 시간 관계상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줄이면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지금 그린 모빌리티의 솔루션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제일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기차가 다 대체되느냐, 뭐 연료전기차로 다 대체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도 공존이다.
결국은 내연기관차도 그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전기차도,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차도, 뭐 그다음에 내연기관차는 아마 순수 내연기관차보다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공존한다 하는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거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이 관련된 핵심 기술들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로가 다 다시 얘기하면 내연기관을 잘하는 차가 전기차를 잘할 수 있어요. 전기차를 잘할 수 있는 차가 수소연료차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자동차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자동차 공정 실력이나 자동차 실력은 독일보다는 뭐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선 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동차의 솔루션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핵심 기술은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린카의 큰 방향은 전기차는 앞으로 비중이 굉장히 확대될 거고요. 아니 그렇지만 여전히 충전 인프라 문제, 배터리에 대한 뭐 지금 뭐 니켈 같은 경우, 코발트 같은 경우에 뭐 가격이 이 궁극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매장량이 한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이 니켈 전지를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는데 결국 니켈도 마찬가지로 리튬도 마찬가지로 이 소재에 대한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지금처럼 몇백만 말 때는 괜찮은데 1000만 대, 2000만 대 말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또 지금 수명 문제, 뭐 고속으로 갈 때는 수명이 툭툭 떨어지죠. 이 주행 거리가. 그 다음에 또 고속 충전을 많이 하면, 매일 고속 충전하면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에너지 밀도 문제, 뭐 안전성 문제, 뭐 혹한기에 또는 아주 더울 때 냉난방을 키면 주행거리가 뚝 떨어지는 문제, 뭐 고속 주행 시 주행거리 떨어지는 문제, 그래서 소위 얘기한 전비라고 하는데요. 전비가 굉장히 앞으로 점점 이슈화 될 거고, 뭐 웰투일 효율이 어떠냐면 뭐 아주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죠. 그다음에 수소연료 전지차는 아마도 이 수소 생산 결국은 인프라 또 충전 인프라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는 또 하나 이유는 이제 수소 탱크의 그 부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승용차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상용차에서 지금 트럭이나 버스에 적합하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니콜라가 뭐 거품이 또 꺼지면서 아마 현대차가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될 거고요. 하여튼 이런 면에서 이제 수소 연료전차도 부각이 되겠지만 여전히 연료전지 스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수소 그 개통이 이게 수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파이프라든가 뭐 이런 수소에 움직이는 개통에 관련된 수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결국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유형이 100% 차지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 뭐 앞으로 1, 20년은 다양한 유형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빌리티도 결국은 모빌리티의 그린 모빌리티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제가 뭐 거의 이제 다들 끝나서 좀 빨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커넥티드 소위 이 오토노머스 쪽에 대해서는 뭐 커넥트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오토메이트되고 자율화되는 것도 당연한 방향인데, 그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 관점에서 우리 모빌리티 산업 관점에서도 핵심은 결국 자율주행에 대한 전망이 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전망인데, 자율주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레벨 3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어저께 배터리 데이 때 앨런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함정은 뭐냐면 베타 서비스라는 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베타 서비스는 일반
시중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베타 서비스의 완전 자율주행은 지금 다른 회사도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듣고 저는 감정 놀랐던 게 이 앨런 머스크를 굉장히 저는 좋게 봤는데 어저께 말한 거 갖고는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 레벨 3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거가 올 텐데 핵심은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회사가 지느냐 운전자가 지느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운전자가 지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운전자가 지면 자율차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시면서 이 스마트 이노베이션,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를 보면요, 자율 개념은 상당히 소강 상태에 빠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레벨 4, 5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벨 3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오히려 레벨 2 플러스, 레벨 2.9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2.9와 3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누가 책임지느냐 얘기죠. 레벨 2는 2.9는 운전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속도로 주행, 자율주행이라든가 운전자 책임 하에 그렇지만 도심 자율주행은 쉽지 않고요. 그거는 도로 인프라를 다 바꿔야 되고 정밀 주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OEM들이 아까 보셨던 대로 항공 쪽으로 에어 어반 모빌리티로 항공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를, 도시를 아예 재설계하자 하는 얘기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들 어렵기 때문에 이 막대한 R&D 투자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빌리티에서는 승용보다는 배송 또는 그 셔틀 이런 쪽으로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갈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런 방면에서 결국은 커넥티드 서비스, 아까 얘기대로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가 결국은 이런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갈 거고, 그게 멀티모델 모빌리티하고 연결되면서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특히 약진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는 걸 상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이 모빌리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핵심은 서비타이제이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결국은 이슈는 이제 서비타이제이션이 확대될 거다. 그래서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를 정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걸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이건 또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공유경제가 지금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카쉐어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될 거고, 침체는 계속될 거고, 과거에 소유에서 이용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다시 소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한국의 자동차 대수가 의외로 많이 팔리고 있는 이유가 그거 있고, 지금 해외도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되면 아마 자동차 판매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에서도 리스라든가 구독 모델 같은 거는 계속 또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판매도 또는 이런 마케팅 또 공장 이 제조 쪽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모여서 아마 모빌리티 방향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대로 정말 이 포스트 코로나만이 아니라 이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시작된 도도한 이 전 세계의 이 초변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과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냐 문제인데, 저는 한국의 어떤 특성이, 한국의 장점이 스피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4차 혁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초변화 시대의 가장 핵심은 스피드, 속도와 유연성이거든요. 그 속도와 유연성을 갖춘 나라가 또 갖춘 기업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강점이, 저는 이 속도에 강한 민족이고 또 이런 또 이 유연성에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빨리빨리,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대충 이러면서 굉장히 유연하고 빠른 민족인데, 이런 어떤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 특성하고 그다음에 또 뭐 K 방역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그 한국의 그 이 클린 이미지가 상당히 이번 또 코로나에서 하고 그런 과정에서 탈중국이 이루어지면서 탈중국의 가장 최고의 혜택은 현재는 대만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경공업 쪽은 베트남 쪽, 그다음에 좀 기술 산업 쪽은 대만이 받고 있는데 결국은 탈중국의 가장 최고의 혜택은 한국이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도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지금. 근데 전 우리나라가 이 어떤 면에서는 이 흐름에서 한국이 잘 대응해서 우리 선진국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대한민국이 맞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면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절대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을 이끄는 기회로 여러분 모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